320페이지 볼게요. 자, 320페이지 부동산 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금융이라는 것은요, 이 자금의 융통, 요거를 가운데 자 따서 금융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통한다 할 때는 뭐 어디서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 할 때 융통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요, 자금의 융통 이런 표현보다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자금의 조달.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금융해줍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은요 자금이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이거를요 자금의 공급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이거를요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합니다. 자,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입니다. 네, 갑이 이제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려달라 이런 것들을 뭐 대여해달라 돈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금을 조달해주고 저 사람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금융해줍니다. 자, 원래 화폐의 본연의 기능 자체가 뭐냐면 내가 요 앞에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냥 줘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화폐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의 본연의 기능 자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화폐인데 이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재화 뭐 선풍이라든가 이런 거래 없이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쪽에서는 돈만 주고 저쪽에서는요 돈만 받고 이런 형태의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금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요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금융해 줍니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 있다. 1억 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을아,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자해달라. 자, 출자는 대여하고 완전 많이 다른 겁니다. 출자는요,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 같이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업하자. 그래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나면요. 7대3 까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척간이라든가 친구지간에는 뭐 말로만 뭐 얼마든지 뭐 빌려줄 수도 있고 말로만 출자할 수 있는 거죠. 누나가 이제 빵집 한다고 하길래 3천만 원 출자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래서 누나가 뭐 어디 도망가질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 그 롯데마트 앞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4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카바레입니까?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제비들이 땡겨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빌려줍니까? 요즘에. 아니면 이제 3천만 원을 출자해달랍니다. 얘 뭐 무슨 능력을 믿고 출자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도의 뭐 담보라도 잡혀야 되고 아니면은요.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증빙도 좀 갖춰야 됩니다. 자, 증빙. 그래 돈 빌렸을 때는요 차용증서라는 걸 써줘야 되겠네요. 차용증서다.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증거 서류입니다. A4용지에다가 딱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차용증서. 물론 도장도 찍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이렇게 지분증서라는 거를 써줘야 됩니다. 지분증서다.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몫을 지분이라는 겁니다. 소유자의 몫. 그래서 여기다가 지분증서다. 딱 한 다음에, 자,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손해나면요 7대3 까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장 찍거나 요즘에는 도장 거의 안 찍고 이제 서명 같은 거 할 겁니다. 서명하고 사인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를요 소유자의 몫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다 해서 이걸요 지분 증서해 줍니다. 자, 근데 요거를요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식이 어음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수표 이런 거를 유가증권해 주는데 요거는 증권상의 화폐적인 가치가 뭐 표창돼 있다. 말이 어려우니까. 자, 화폐적인 가치가 내재돼 있어서 이거를 현금처럼 막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죠.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유가증권 하는데 또 돈을 빌렸을 때는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그리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요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먼저 채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빌리면서 1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제 갑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표처럼 생긴 양식이죠. 어음처럼 생긴 양식. 이렇게 여기다가 갑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여기에는 금액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같은 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도 적혀 있습니다. 만기에 돈을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8년 12월 31일 날 갚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자 계속 받다가 만기가 됐을 때 이 가서 지급 제시하면 이 사람 돈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채권입니다. 요거는요 이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내가 채권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파른 자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2026년도경에 애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려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집 팔기도 그렇고 해서 때마침 이렇게 이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이 병한테 파는 겁니다. 병한테 이렇게 자 갑이 발행한 채권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자 팔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100만 원에다가 기간이 지났으면 이자도 포함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상에 있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 갖고 있는 거다. 병이 이제 2028년도까지 이자 받다가 이제 지급 배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유통도 가능합니다. 그 현금처럼 유통도 가능해요. 자, 근데 요걸 이제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자, 요런 것들을 아무나 막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막 돈을 빌리는 겁니다. 더 빌렸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이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발행자는. 그래서 그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요 정부 투자기관인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요 정도에서 발행하는 거를요 공공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공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거를요 국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를요 지방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걸요 특수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싸잡아서 이런 것들을요 공채해줍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제 보증서는 거니까 자 이거 공신력이 매우 높겠네요. 자 뜯길 염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요 회사채 줄여서 이제 회사 사자 써서 사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요 사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회사나 발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동네 중소기업이 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렸다가 나중에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발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회사채는 최소한도의 상장법인은 돼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주가를 공시하는 회사 있죠? 이러한 신문지상에 나오는 상장법인이 되려면 자본력도 매우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익도 나는 이러한 회사만이
자, 이 어디에요? 상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최소한의 상장 법인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발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막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발행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다 싸잡아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권은요, 돈을 빌리면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도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비해서 주권은 그게 아닙니다. 주권은 주식을 얘기하는데, 주권은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자, 주인의 몫이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딱 있다고 붙여줘요. 자, 총 A라는 회사가 10만 주를 발행했다고 치자. 자, 요 10만 주는요, 우선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선주는요, 성격 자체가 이제 채권의 성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주를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계좌 터서 10주를 구입했다고 치자. 10주. 그럼 이 사람은요,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3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데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거나 자,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10만 분의 10만큼은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을 배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10만 분의 10만큼은 이 사람 주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하면요, 회사가 직원의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회사채 같은 거 발행했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 월급 밀린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외상가 밀린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갖고 났더니 이 얼마 남았냐면 300억이 남았답니다. 이거를요, 자녀 재산해 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라고요? 자녀 재산이니까 당연히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갈비집이 뭐 주식만 발행하지 않았지, 어쨌거나 이 갈비집이 쫄딱 망하면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저것 빚을 먼저 다 갚아야 됩니다. 은행빚도 있으면 갚아야 되고 외상값 같은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되죠. 그래서 다 갖고 났더니 3만 원 남았다. 얼마 남았다고요? 3만 원. 그럼 요거를 3만 원 남은 거를 자, 둘이 나눠 가져야 되죠. 얘는 70% 가져가고 얘는요 30% 가져가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자, 이 회사가 쫄딱 망해서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천억이라는 빚이 남아 있답니다. 아직도 얼마 남아 있다고요? 3천억이라는 빚이 남아 있대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주인 형태로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자, 다행히도 안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뭐래요? 안 갚아도.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 제도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게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여기까지만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주식만 찢어버리면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주식입니다. 이 깡통 주식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본인이 어떤 회사에 주식에 투자했는데 회사가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빚도 못 갚을 정도로 쫄딱 망했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쑥 빠지면 돼요. 자기 투자한 금액만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천억은 누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 3천억은 결국 거의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도 회사한테 돈 빌려줬다가 엄청나게 뜯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여러 가지 신용 등급 같은 거 다 따지면서 빌려줘요. 잘못하면 얘들도 개인한테 회수를 못하듯이 기업들한테 회수를 못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어쩌거나 여기서는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금융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금융.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교재 321페이지. 자, 321페이지에 거의 그쪽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중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니금융.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채금융은요, 이 부채금융은 요게 이제 회사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이제 회사한테 돈 빌려준 겁니다. 알겠죠?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남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그럼 빌렸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확정된, 처음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라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자를 줘야 돼요. 좀 더 약속한. 그리고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회사하고 나라면 내가 이제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주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인. 되셨죠? 그러면 어쨌거나 주인의 형태로 참여해서 자금을 조달해 줬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때는 실적을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배당한다는 표현 자체는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만약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실적이 있어야 배당합니다. 아까 그 갈비집 같은 거 하려면 장사가 잘 돼야 나눠줄 게 있는 거죠. 나눠 가질 게 있는 거지. 장사가 안 되면 나눠 가질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이 그 최고 경영자를요, 똘똘한 사람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네들이 장사 잘해서 우리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지. 허접한 애들 뽑았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자, 크게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으로 나눠지는데, 한마디 얘기한다면 얘가 회사고 이게 나라면 이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그 지분금융은요, 같이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부채금융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있는데, 요게 이제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나중에 한 번씩 다 언급할 겁니다. 돌아와셔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아파트를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형태를요,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축대부는요, 건설업자들한테 건축비를,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짓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자, 건축비를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요, 건축대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건축대부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계획 혹은 사업계획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사업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세말로 PF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다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그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방식은 이제 크게, 아파트 가지고 돈을 빌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아파트 갖고 가서 담보 잡히면서 은행 가서 직접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자, 이 아파트를요, 그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KB부동산신탁 이런 데 가서 맡기게 되면 걔네들이 수익증권을 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걸요, 신탁증서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중개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돈 빌려서 가져온 증거서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탁증서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각종 아까 얘기한 대로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다
자, 이 그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어음을 발행한다. 어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자, 원래는 물건의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줬다가 잠깐 뺏은 겁니다. 뺏었다가 한 3개월 있다 이자 쳐서 주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다 돈 빌리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그냥 외상값을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는 그 외상 기간 동안에 돈 빌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물건 파는 자한테. 이런 형태는 다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는데 그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되는 채권들이 있는데 ABS다. 아니면요, MBS다. 이러한 채권도 발행합니다. 유동화를 위한 채권들 발행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거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이런 형태는 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부동산 투자회사. 자, 요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얘네들은 이제 자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일반적으로 리츠회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츠회사. 그래서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지분금융이고, 그리고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다. 자, 요거는 개발업자한테 주로 은행들이 참여하는데 은행이 50%의 동등한 지분으로, 그러니까 개발업자하고 은행이 50%의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통 일반적으로 조인트 벤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언급할 겁니다. 신디케이트는요, 보통 여러 금융기관이 지분을 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얘가 이제 하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다면 얘는요,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를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공모라는 게 뭐냐면요, 공모라는 것은 공개 모집한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거니까 살 사람 모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공모라는 거고, 사모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모집하는 거를요, 사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사모에 따른, 공사모 형태에 따른 증자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자. 자, 증자라는 것은 회사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런 형태를요, 증자한다입니다. 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자라는 게 뭐냐면, 감자는 회사가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시중에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입니다. 사들이면 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런 다음에 이 주식을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요, 감자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고구마는 뭐예요? 고구마는 감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고구마 나오면 지분금융도 아니고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쪄 먹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리고 요거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자, 그 일반 하나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요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익이 많이 생기면,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배당해 줍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요, 적게 배당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지분금융의 형태입니다. 자, 즉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는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 형태입니다. 주식만 발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거를요, 요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 펀드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자, 그 지분금융이다. 지금은 이게 눈도장만 딱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한쪽으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좀 양이 좀 많으니까 요걸 5개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리, 조, 신, 공사모에 따른 펀드다. 이런 식으로. 리조신, 공사모, 펀드. 리조신, 공사모에 따른 펀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건 리츠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인트 벤처, 그리고 신디케이트, 공사모에 따른 증자. 하나 더 한다면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줄여서 그냥 부동산 펀드 해줍니다.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그리고
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요 메자닌 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메자닌 금융. 메자닌이라는 표현 자체는 영어로요 1층과 2층 사이에 다락방 정도 이런 것들을 메자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 이 부채금융도 아니고 지분금융도 아니고 뚜렷이 자, 어중간한 형태의 금융을요 메자닌 금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먼저 이 사채라는 게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자, 사채는 회사채를 얘기합니다. 회사채를 얘기하는데 자, 원래 사채는요 이렇게 이제 부채금융인데 요 사채는 어떤 사채냐면 나중에 좀 일정 기간 지나면요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 바꿀 수 있다고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채권의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은 현재는 뭐예요? 부채금융이지만 언제든지 뭘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이라는 것은요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겁니다. 이걸요 전환사채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를요 전환사채. 그래서 지분비율 막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는 회사채인데 원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면요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우선해서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해서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돈이 있어야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요 이게 실권주가 돼서 다른 주주들이 이제 인수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인수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 주식 수에 맞춰서 자, 이 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분 비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주식회사는요 철저히 지분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분이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지분비 바뀌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얘는요 회사채는 회사채인데 나중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요 신주를 어느 정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신주 인수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부라는 게 부여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걸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는 회사채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즉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지분비를 바뀌어 나가면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후순위 대출이다. 아니면 후순위 채권이라고 해서 요거는요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면 먼저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뭘 갚는다고요? 빚을 먼저 갚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주들이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빚을 먼저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주인의 몫에 따라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요 후순위 대출은요 이렇게 빚을 갚을 때 얘는 아직 안 갚아요. 나머지만 다 갚는 겁니다. 그럼 얘들 먼저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도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것도 일종의 주주의 성격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약간의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주주의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형태를요 후순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좀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 뒤쪽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 3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46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지분금융을 솎아내시고 그리고 메자닌 금융 솎아내시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니은번에 조인트 벤처 요거 제껴내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회사 요것도 제끼면 되겠네요. 나머지가 부채금융입니다. 기업번의 주택저당대출, 그 다음에 디귿번의 신탁증서금융, 리을번의 맨 끝에 뭐 다 필요 없고 어음이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이런 건 다 부채금융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지분금융은요, 리조신 공사모에 따른 펀드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서 딱 보는 순간 기업번의 부동산 투자회사, 디귿번의 공모에 의한 증자 이 두 가지를 답하면 됩니다. 자, 니은번에 맨 끝에 어음이라고 되어 있고 리을번에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음번에 맨 끝에 사채라고 되어 있어 안 됐어요? 사채는 회사채를 얘기합니다. 다만 사채는요,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현금으로 갚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요, 주택으로 나중에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부채는 부채 맞습니다. 부채금융.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메자닌 금융에 해당되는 거 한 3가지 정도, 지금까지 물어본 게 이게 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는 순간 기업번의 후순위 대출, 니은번의 전환사채, 리을번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죠? 이 정도를 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좀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할 내용을 확인하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라는 겁니다. 빌려주는 형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무턱대고 많이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나중에 뜯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빌려주면 돼야한데요. 안 되고 어떤 법칙을 정해서 그만큼을 최대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맨 먼저 공부할 거는요,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돈을 빌려줬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자를 정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크게 이제 고정금리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 제도라고 있는데 어떤 금리 제도든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시고,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제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쪼개서 갚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쪼갤 때도요, 처음에는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처음에는 많이 갚고 나중에 조금 갚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이거. 마지막으로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합니다. 그러면 이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들 파는 겁니다. 그럼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돈 들어와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유동화 시킨다. 당장 현금화 시킨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화 제도 정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거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회사. 자,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꼭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최소한 5문제 내지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 사이드에 있는 내용, 예컨대 유동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융공사 역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한 금융기법인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도 별도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이드는 내용 있죠? 이런 것도 쭉 정리해서 약간, 자, 이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한 다음에, 자,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오늘은, 자,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주어되죠? 이렇게. 자,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우리 교재는 어디냐면요. 잠깐. 자, 일단은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용어. 자, 3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테마인 자, 대출 가능 금액이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 보니까 32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대부 비율 있죠? 요거하고 그 밑에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는 잠시 후 하기로 하고 그 밑에 월부금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으로 융자 원금, 융자 잔고, 잔금 비율, 상환 비율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습니다. 10,000원. 자, 이걸 지금부터 자, 대출, 대부, 융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대출 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에 빌린 돈을 대출 원금, 융자 원금, 대부 원금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3,000원을 갚았다고 치자. 자, 10,000원을 빌렸는데 3,000원을 갚았습니다. 요거를요 상환했다 해서 이걸요 상환액 해줍니다. 상환액. 그러면 아직 못 여기 3,000원 갚았으니까 아직 못 갚은 돈이 얼마요? 7,000원 남았겠네요. 7,000원. 그래서 요 7,000원을요 요 7,000원을 미상환액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런 표현은 거의 안 쓰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잔금이다. 아니면은요 잔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훨씬 더. 자, 잔금, 잔고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때 10,000원 중에 그 3,000원을 갚았으니까 몇 프로를 갚았어요? 30%를 갚은 거죠. 이걸요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환 비율은요 30%를 갚았네요.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70%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비율을요 잔금 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금 비율이다. 자, 그러면 잔금 비율은 70%네요. 자, 그리고 70%. 그리고 이따 한번 하겠지만 요거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30%. 자, 70%.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앞으로 두 칸 가면 됩니다.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0.3. 요거는 뭐라고요? 0.7 이렇게 됩니다.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으로 두 칸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물어보기도 2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상환 비율하고요. 상환 비율하고 더하기 잔금 비율하면 얼마가 돼요?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 합치면 100%가 되는 거죠. 100%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이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이 더하기가 뒤로 넘어가면 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은요 1 빼기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은요 1 빼기 0.7 하면 0.3이 되죠. 1 빼기 상환 비율 하면 잔금 비율 되는 거고.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1 빼기 잔금 비율 하면 뭐가 나와요? 상환 비율. 1 빼기 상환 비율 하면요 잔금 비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기 갚는 돈은요 매기 갚을 때는 자, 매기 갚는 돈은 원금도 쪼개서 갚아라. 그러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빌린 거에 대한 이자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은행이 하루라도 빌려주면 하루치자가 붙습니다. 1년 빌려줬다면 1년치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빌려주면 바로 빌렸다 바로 취소하면 몰라도 이 하루라도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줘야 되겠네요. 이자도. 자, 그래서 요거를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기 원리금 지불액 혹은요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돈을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 해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당 지불액. 아니면은요 연마다 지불할 경우는 연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월마다 지불하면요 월부금 할 때 이렇게 연부금 월부금 할 때는 다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요걸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입니다. 이걸요 이 t는 묵음이라 그냥 가볍게 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볍게 뭐라고요? 대. 이것도 매기 갚는 돈을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돈을 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용어를 정리했고, 이번에는요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몇 장 넘겨 보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순서에 따라 교재가 따라 붙는 겁니다. 어디냐면요, 자 331페이지 볼게요. 자 331페이지 거기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대출 가능액의 산정이라고 해서, 자 찾으셨나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이 담보 인정 비율, 요걸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LTV. 그리고 밑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걸요 DTI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정부 지원 저당 같은 경우는 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각종 적격 대출 같은 거 있죠? 다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거의 100%입니다. DSR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객관식 문제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료도 굉장히 많이 주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 요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 객관식 문제는요 1번, 2번이죠. 요걸 가지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거의 요걸 가지고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어떤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주로 이제 LTV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L은 뭐냐면, 론이라는 것은 카드론, 스피드론, 웰컴론 할 때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는요, 대비, 밸류하면 부동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은행이요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60%를 빌려주겠답니다. 최대 몇 프로라고요? 60%.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최대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빌려주겠다. 그런데 대출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돈을 더 빌려주겠답니다. 그럼 80%를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8천만 원 빌려주겠다. 이때 요 60%, 80% 요거를요 LTV 이렇게 합니다. 뭘 한다고요? LTV. 그래서 굳이 적는다면 얘는요 영어는 거꾸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물론 이 부동산 가치는 이 담보 가치를 얘기합니다. 은행들이 정하는 담보 가치. 요거에 대비해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이때 자 보세요. 만약에 자, 부동산 가치가 3억짜리다. 3억짜리인데요. 자, 요거를 이 60%까지 빌려주겠답니다. LTV가 몇 프로라고요? 60%. 그럴 때는 이따 하겠지만 나누기 형태가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요? 368에서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답니다. 최대.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요 60%를요. LTV, 담보 인정비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대출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만약에 80%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38에 24에서 2억, 자, 4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요?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는요, 주로 이제 이 담보 가치만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순전히. 자, 그러다가 이제 담보 가치만 보고 빌려줬는데, IMF가 터지면서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망한다 하더라도 돈을 잘 갚으면 상관없는데, 회사도 잘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은행 돈도 못 갚고, 시장에는, 법원의 경매 현장에는 빚 못 갚아서 나온 부동산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엉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담보 가치 외에도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이걸요, DTI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D라는 것은 debt에 갖고 아까 매기 갚는 돈이죠. 매기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T는요, to 대비. 요거는 인컴을 얘기합니다. 소득을 얘기합니다. 인컴은 소득. 영어는 거꾸로 소득 대비
매기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요 DTI 해줍니다. 보통 이제 연간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연간 소득 대비 요 담보대출로 인하여 당해 대출로 인해서 매기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뭐라고요? DTI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벌고 있다. 물론 이 5천만 원은요 작년도 소득을 기초로 해서 세무서에서 소득 금액 증빙 확인서에 따라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나누기가 넘어가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이따 바뀝니다. 그러면 자 얼마라고요? 4, 5, 20에서 2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5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은행에다 갚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못 갚을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5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대 얼마요? 2천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얘는요 소득도 보고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5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원금이자가 최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는 빌려주지 말랍니다. 그러면 나는 굳이 빌리겠다면 은행하고 협의해서 만기를 좀 연장하게 되면, 길게 하게 되면 갚는 돈이 줄어야 안 줄어요? 매년 갚는 돈이 줄어들 수 있죠. 그거는 니들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에서는요 무조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DTI를 60%를 적용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자 5, 6, 30에서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 되는 자까지도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좀 빠진 분도 많이 계셔갖고, 자 그러면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가 최대 얼마가 돼야 돼요? 2천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요 2천만 원은요 100%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전 시간에 공부를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예를 들어 은행이 3억을 빌려주면서 자 매달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으랍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할게요. 3억을 빌려주면서 20년 동안 매달 얼마라고요? 50만 원씩 이자 포함해서 갚으래요. 되셨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항상 50만 원씩 딱딱 갚으래요. 50만 원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다 뭘 곱하냐면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곱합니다. 저당상수. 이거는 전 시간에 공부하긴 했는데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인데, 자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3억을 빌려주면서 매기 원금이자 합쳐서 동일한 금액으로 내라고 할 때 어떤 공식을 집어넣는다고요?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할 때는 100%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가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 계산 자체가 객관식으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은행에서 다른 방식은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100%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대출액에다가 곱하기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라는 거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당상수가 0.1이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여기다 곱한 게 이거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산을 2천만 원 나누기 0.1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냐면 2억이 됩니다. 이 2억이 2천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 2천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 대출액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하고 둘을 비교해서 둘 다 충족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공식을 쓰게 되면 자, 문제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변형시킨 공식을
한번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공식이라고요? 약간이 아니라 그냥 변형시킨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요 두 가지 공식을요, 이렇게 변형시킨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LTV가 나오면 무조건, 자, 보세요. A, 여기. 요거 지워도 되죠? 자, LTV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 곱하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부동산 가격 곱하면 뭐가 나와 안 나와요? 이렇게 뒤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변형시키면 돼요. DTI가 나오면 무조건 소득을 곱하세요. 뭘 곱하라고요? 소득.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저당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뭔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둘 중에 요걸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거의 80%입니다. 거의 몇 프로라고요? 80%.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저 어디냐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여기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32페이지 아래쪽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332페이지 아래쪽에 예제. A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 가치가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벌고 있다고요? 5천만 원을 그냥 생각 없이 막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답니다. 이때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이미 받고 있답니다. 5천만 원을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연간 저당상수는 0.1. 얘는요, 0.1. 이렇게. 그 다음에 LTV는 50% 이하. 50% 이하라는 얘기는 최대 50%를 빌려주겠다. 만약에 50% 이상 써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TI는 40%. 40% 이하니까 40%까지 빌려주겠다. 자, 그리고요. 둘 다 충족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 됐네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355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렇게. 그리고 얘랑 곱하면 4, 5, 20에서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나누기 0.1하면 2억이 됩니다. 2억. 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 5천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미 5천만 원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으니까 1억만 추가로 빌려주겠다. 1억.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거의 몇 프로라고요? 거의 80%입니다. 거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빨리 이제 자, 그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잽싸게 얼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LG전자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열이 받아서 이 주식을요, 이 주식을 뒤에 있는 소나줘 이렇게 뒤에 있는 개나줘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소나줘 이렇게. 자,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몇 프로라고요? 80%고. 그러면 10%는 어떻게 물어보냐? 10%는 이 사람이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신용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카드론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상가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다른 대출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요거는 아까 이거는 요 주택을 담보로 나가는 돈을 얘기합니다. 다른 대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대출이 있다면요, 여기다가 타 부채로 인한 이자를 빼주면 됩니다. 뭘 빼라고요?
이자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딱 10%입니다. 딱 여태까지 15년 동안에 딱 2번 물어봤습니다. 2번 물어봤어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여기는 문제가 없길래 뒤에도 없길래 그냥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3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5천만 원 빌려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LTV는 최대 50%를 적용하겠다. 몇 프로라고요? 50%. 그리고 이 사람이 5천만 원 벌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40%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 이미 다른 부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자 나가는 게 매년 1,000만 원 정도 나간답니다. 1,000만 원. 저당 상승 0.1이다. 그러면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355에서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4, 5, 20에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서 이미 1,000만 원 나가고 있죠? 그럼 1,000만 원 빼니까 1,000만 원만 남네요. 1,000만 원에서 0.1로 나누면 1억이 됩니다. 1억.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니까 이미 5천만 원 빌려갔죠? 그러니까 추가로 5천만 원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딱 10%입니다. 딱 10%.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물어보냐? 나머지는요,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요거는 부채 감당률을 공부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할 거니까 그거는 지금 몰라세요?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거의 요거. 되셨죠? 그래서 요 공식만 LG전자의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누구 주라고요? 소나 줘. 개나 줘 하면 안 됩니다. 개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먹기도 잘 먹고 이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러는데 소는 그게 아닙니다. 소는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옛날에는요, 소가 뭐였냐면 버스였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거 타고서 학교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 얘가 트랙터 역할도 했습니다. 논도 다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요, 또 사람들이 그냥 고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안타깝게. 어쨌거나 이 소가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둔이 그래서 소를 줘야 되지. 개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누구 주라고요? 소나 줘.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줘. 이렇게 딱 기본 잡고 다른 부채가 이자 있다면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걸 할 겁니다. 투자론 못한 거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